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영화란 무엇인가를 영어로 여러 용어들을 가지고 추적을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실 저는 이제 또 조혜영 프로그래머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 실제로 이 남성 중심적인 영화 산업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된 여성들이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가. 네. 근데 이게 2014년부터 사실은 한국에서도 대중적으로 여성 배우 나오는 영화 너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남성 중심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또 남성 감독이 그렇게 영화들을 만들다 보니까 여성들은 부수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백대 테스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 백대 테스트를 통과하는 영화가 1000만 넘은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넘겼다고 하는 박스오피스 상위 뭐 한 탑 10 정도 되는 영화 중에 탑 15편이었나? 3편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식의 한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여성 배우들의 말하자면 노동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여성들이 도저히 출연할 수 있는 영화들이 없는? 그래서 이제 2014년 말, 2014년 15년 초 이럴 때 한국에서도 여성 배우들이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뭐 문소리, 김혜수, 뭐 우리 알만한 배우들이 진짜 한국에 우리 연기할 만한 배역이 없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건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어. 헐리우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문제가 되기 시작했었던 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조연이 있는데 여자 주연이 남자 조연보다 돈을 덜 받는 사건이, 그러니까 덜 받고 있다라는 게, 소니인가 어디 픽처스 영화사에서 이메일이 해킹이 되면서 드러난 거죠. 서로 얼마 받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킹된 이메일 내용이 거의 여자 배우들은 돈 많이 안 줘도 이게 출연하는데 굳이 많이 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뉘앙스였던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제니퍼 로렌스라고 헝거게임 요즘 헐리우드 완전 탑이거든요. 제일 탑인데 그 배우도 같은 아메리카 허슬이라는 영화였는데 같은 영화에 출연한 남자 조연보다 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제 제기하면서 동일 임금에 동일 노동을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달라라고 하는 운동이 헐리우드 여성 배우들 사이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인데 리즈 위더스푼이라고 있어요. 금발이 너무해 뭐 이런 영화에 나왔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 헐리우드에서 여성 노동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정말 똑같은 배역을 놓고 내가 존경하는 선배와 내가 사랑하는 동료, 후배들이 싸우는 걸 보면 그만큼 배역이 없다는 거죠. 신경질이 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제작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와일드 여성이지 정말 재밌게 봤어요. 트래킹하는 와일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찾아줘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던 진짜 거죠. 그것도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그 감독은 남자 감독이지만 제작자가 여성이고 사실 다 여성 작가들의 원작이거나 각색이거든요. 맞아, 원작이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 시나리오가 지금 감독이 좀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성 시나리오 작가들이 좀 더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또 알아봐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가씨 같은 경우도 박찬욱 감독이 혼자서 그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라 그 정석영 시나리오 여성 작가가 시나리오를 쓴 거고 그런 식의 여성 작가 시나리오를 쓰면 그러니까 폴 페이그 같은 고스트버스터스를 만든 특히 이전의 스파이라든가 저는 히트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사드라 블록이랑 나오는 근데 그 영화들도 다 여성 작가들이 같이 쓴 거예요. 캐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시나리오 작가나 이렇게 같이 작업하는 여성 프로듀서들에 대한 주목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 환경을 바꿔가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좀 더 얘기 드리면 그 엑스마키나에 나온 그 스웨덴 배우 이름 뭐죠? 알리시아 비칸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이름인데 배우이고 뭐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제작사를 차려가지고 정말? 아마 레즈비언 영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문소리 배우도 왜 감독으로 데뷔를 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재밌어요. 아마 여배우. 네, 여배우 시리즈라고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배우로서 여배우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여배우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건 남성 감독이 만든 거고. 네. 뭐가지? 표정으로 이미 아니 말씀을 그 영화도 하셨습니다. 재밌어요. 그 여배우들이란 영화도 네, 이재용 감독이 만든 건데 재밌습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문소리 감독이 극영화로 네, 단편으로 3개를 연작해서 만들어서 네, 영화 제작을 했어요. 근데 문소리 감독이 좀 이거는 이제 아마 리즈 위더스푼이랑 약간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계속 영화 감독을 할 거냐라는 이제 저희 영화제에서 그때 영화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 내가 영화를 만들 시간이 없게 제발 나를 좀 고용해라. 워낙 위트 있는 분이야. 일할 시간은 달라. 내가 바쁘면 영화 내가 만들고 시나리오가 있겠냐. 엄청 몰려들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캐릭터들이 많으면 사실 내가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고 아까 얘기 드린 그 시네아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들을 다룬 그 영화에서도 프랑스 배우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감독을 거의 다 겸해요. 그것도 한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줄리 델피처럼 대부분 감독으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 제작사를 차릴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왜냐하면 유명한 감독들이 거의 다 배우를 겸하고 있고 아니면 유명한 배우들이 거의 다 감독을 같이 하는 이 현상은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의 그 영화학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뭐 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가 별로 없어져서 직접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쨌든 언제나 한계를 돌파하면서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게 반드시 이제 제도적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성들이 영화계 내에서 되게 고군분투하면서 창작자로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다. 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뭐랄까요, 페미니스트적인 문제의식을 밀어붙여 4번째 범주로 갈까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여성주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 영화라고 하는 범주 안에 또 들어올 수 있을 텐데요. 이 여성주의 영화, 페미니스트 영화 안에는 좀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그러니까 여성의 소재나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삶의 이야기, 현실적인 여성의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쟁점과 이슈들을 다룬 영화들, 그다음에 정말 여성주의적인 어떤 소재들, 주제들을 다룬 영화들을 페미니스트 필름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서 내용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재나 주제뿐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페미니스트 영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요 4 범주들을 사실은 다 묶으면 위민스 시네마라고 하는 커다란 여성 영화라고 하는 범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성 영화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이런 움직이는 정말 생물과도 같은 사실은 이건 범주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펜스가 울타리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우리가 여성 영화를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뭐 이걸 여성의 범주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이 됐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여성 영화제는 그러니까 저희 여성 영화제 좀 기준을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아마도 좀 더 지금까지를 더 화끈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저희가 기준을 완전히 분명하게 두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가능한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 왜냐하면 여성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고도 그것을 상영할 기회나 플랫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우선은 한 90% 이상은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를 상영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파워링을 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성 감독이 만들면서도 여성이 주인공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성주의적인 관점에 반대되는 것이 없는 반여성주의적이지 않은 그런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여성주의적인 영화라고 한 건 도대체 뭐냐?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 알겠는데 도대체 형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뭐 영화 되게 전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70년대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되게 남성 중심적이다라고 비판을 할 때 대부분 소재 중심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 캐릭터, 긍정적인 여성 캐릭터가 나오냐, 안 나오냐, 혹은 어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룬 책이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숭배에서 강간까지라고 하는 여성 영화에 대한 미국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긴 한데 이 책은 굉장히 좀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아마 이걸 보시면 그 70년대 이전에 어떤 담론들이 있었나를 살펴보실 수 있고, 근데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단순히 소재적으로 긍정적이더라도 형식적으로 이미 구조적으로 반여성주의적일 수 있다라고 한 비판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선의 문제인데, 특히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렇죠. 시선의 문제는 사실 권력의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죠.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알다시피 본다라는 건 또 안다라는 거고 이건 또 권력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몰래 보는 거, 훔쳐보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영화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시선이 대부분 남성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지냐?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카메라가 없으면 영화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영화에는 이제 3가지 시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카메라의 시선.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저 대답해도 돼요? 손이 세우면 안 됩니다. 관객의 시선? 네, 그쵸. 관객의 시선. 네. 그 다음에. 출연하는 주인공. 그쵸. 우리 훌륭한 거예요? 진짜. 네, 캐릭터의 시선, 그 다음에 관객의 시선, 카메라의 시선이 있죠. 관객의 시선은 당연히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 캐릭터의 시선인데, 이 캐릭터의 시선이 주로 카메라의 시선과 이제 일치되는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 이걸 시점 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카메라의 시점이 도대체 누구의 주로 시점하고 일치되냐면 남성 캐릭터 시점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남성 캐릭터 시점하고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주인공이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담백하게 얘기해요. 또 화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어떤 시선을 줘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그 여성을 딱 보여줘요. 굉장히 아름답게 또 보여주겠죠. 관능적으로. 네, 성적 어떤 대상으로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남자 캐릭터 시선을 통해서 여성을 성애화하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남성 관객이든 여성 관객이든 간에. 네. 물론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한 비판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남자는 그래서 보고 여자는 늘 보여지는. 실제적으로 옛날 고전 영화들, 특히 뭐 60년대, 70년대 영화들까지만 해도 보면 여성들이 계속해서 저 멀리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소프트 포커스로 마치 뒤에서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듯이 뽀샤시하게 보여지는 그런 쇼트들이 신비로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그래서 돼. 숭배해야 되는 이성애적 성적 대상이 되는. 근데 이게 심지어 굉장히 관음증적인. 그렇지. 네, 머리는 이렇게 하늘 날리고. 네. 그리고 여성을 이제 현실적 여성을 똑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물신화해서 그래서 얼굴의 클로즈업이라든가 다 분절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위협적이지 엉덩이, 않게. 가슴. 아, 이렇게. 네, 훑는 뒤에 방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다리 클로즈업, 하고 팔 클로즈업, 머리 뒷덜미 클로즈업. 사실 제일 쉬운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 관습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못생겼다라고 상정된 어떤 여자가 나오잖아요. 뭐 예컨대 그녀는 예뻤다든지 또 오해영처럼 너무 예쁜데 못생겼다라고 우리를 강요하는. 근데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메이크오버 씬이라고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예쁜 여자로 변하는 어떤 지점이 등장하고 이 지점
다음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이때까지는 별것 아닌 걸로 보던 여자랑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이런 간섭적인 이제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이제 뭐 안경을 쓰고 있었더니 파마 머리였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싹 변신을 하고 나타나는 그쵸. 장면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되게 많은 경우 계단에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신을 하고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남자 주인공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이 여자를 훑어보기 이렇게 시선이 쭉 아래서부터 이렇게 이러면 쭉 카메라가 그 남자의 시선을 가지고 여성을 대상화하고 물씬화하는 거죠. 예.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 근데 그게 사실 더 문제적인 건 뭐냐면, 실은 저 같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되게 그런 대중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큰 덕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가 여자의 몸을 훑는 그 시선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나를 저런 방식으로 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선에 나를 어떻게 전시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존 버거라고 하는 문화 비평가가 있는데 그 문화 비평가가 이제 사진이랑 뭐 영화랑 뭐 광고랑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여지는 것의 방식이라고 하는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대중문화 비평서 입문서로는 거의 좀 굉장히 좋은 그런 입문서인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보고 여자는 보여진다. 근데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볼 때조차도 남자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를 본다는 거죠. 타자화되는 거. 네, 타자화 자기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 보여지는 누군가 남성의 이성애적인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기도 하냐면 난 네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게. 마음대로 봐. 하지만 난 알아. 그래서 권력을 마치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사실 전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대중문화에서 그걸 이용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너무 그 성적 대상화, 그러니까 시선의 주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화로서만 머물게 되는 그런 구조 형식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이거 자체를 비판하고 이거를 해체하려는 그런 실험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보여주기, 편집이라든가 카메라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미학적인 노력들, 이런 그런 영화들이 있죠.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두 가지 생각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똑바로 봐? 눈 내리 깔아. 맞아요. 이거 확실히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가족 관계에서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아버님하고 딱 똑바로 본다. 항상 눈을 내리깔고 아버님 이래야지. 뭐 하여간 이런 모든 뭐 가정 내에서 뭐 직장에서 또는 뭐 길거리에서든지 그런 시선의 문제에서 항상 작동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아까 남성은 보고 여성은 보여진다라는 거에서 이제 그런 게 하나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저희 그 2박 3일 교육 중에 김현미 교수님 오셔서 하셨는데 여자들이 소진에 빠지는 이유에서 하나가 나르시즘과 불안,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한다 해서 항상 거울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해서 어떤 날은 거울 보고 내가 참 괜찮은 것 같아. 막 자기만족적으로 됐다가 어쩔 때는 아니었다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시선이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타자의 시선으로 나를 비추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막 내가 막 잘나 보였다가 오늘은 막 화장도 잘 된 것 같고 잘나 보였다가 어떤 때는 나는 세상에 참 쓸모없는 것 같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회 구조가 뭐 여성에게 비정규직이든 뭐든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거가 박탈되면서 여성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면 이런 얘기를 이번에 강의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의 그 시선 얘기 들으니까 이게 연결이 되네요. 네, 대중문화의 재현하고 사실 다 현실의 그 시선의 문제랑 연결이 다 분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영화가 상영되는 구조 자체에서 시선의 권력을 보는 학자거나 이론가 감독들이 그러니까 상업 영화 자체가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적이고 그 남성의 욕망에 복무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실험 영화들을 만드는 거죠. 대중과 좀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 그러니까 동일시를 끊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관객은 카메라랑 동일시하고 그 카메라가 주인공의 시선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시선과 또 동일시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권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 동일시를 계속 방해하는 망하는 영화들을 그러면 망하는군요. 대중적인 소통이 좀 힘들었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실험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왜 최근에 나온 완전히 상업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매드맥스나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걸 보면 완전히 상업적인 영화이지만 여성의 이미지 자체를 다르게 담아냄으로써 성적 대상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타자화되는 걸 막아내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샤를리즈 테론의 뭐 근사한 몸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구조 자체를 좀 뒤집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은 그녀가 그렇게 전사로 그려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페미닌 필름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여성 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있을 거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유사 남성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거나. 뭐 할 수 있는 뭐 비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자는 늘 비남성이거나 유사남성이고 도대체 여성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재적으로도 그렇고 캐릭터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페미니스트적인 영화, 그러니까 뭐 여성의 연대를 뭐 얘기하고 여성 폭력에 대해서 소재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강인한 여성도 있지만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전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여성이 장애 여성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었어요. 해요. 그러니까 왜 장애 여성으로 설정을 했을까? 근데 이건 그럼에도 뭐 장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늘 여성은 결핍되고 이등 시민으로 어떤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성적 어떤 주체 이 서사라든가 어떤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시선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하는 데 있어서 늘 영화 내에서도 이등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없는 것에 결핍된 것의 결핍으로 만든 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장애 여성이라고 설정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일반적인 어떤 뭐 남성 영웅의 전사의 모습하고는 다른 방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중문화에서의 여성 혐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장애 혐오랑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으로부터 힘을 뺏거나 아니면은 문제적인 존재로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들을 덧붙이는 방식들이 좀 쓰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했던 퓨리오사라고 하는 캐릭터가 여성이자 장애 여성으로 그려지는 건 이 두 가지 자체 다에 대한 비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거죠.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논란이 좀 있었죠. 영화 개목하고 이게 페미니스트 영화냐 아니냐. 그래,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대부분 다 사실 페미니스트 영화로 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입장 중에 사실 더 큰 거는 이거였던 거지. 이건 보편 영화지 여성 영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재를 뒤집어 엎는 영웅의 이야기지. 이게 왜 페미니스트 필름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글쎄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고스트버스터즈도 참. 그건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 오늘 팟캐스트 녹음한다고 해서 어제 왠지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급작스럽게 혼자 낮에 가가지고 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이제 그 시리즈 영웅 시리즈 영화들, 슈퍼히어로 시리즈 영화들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그렇게 막 즐겨보는 편이 아니에요.
되게 좀 중간에 되게 재밌어 하다가 중간에 좀 지루해하고 막 그러는 편인데 그래서 고스트버스터도 약간 사실 끝은 살짝 좀 지루하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영화가 저는 이렇게 해방감을 줄지 몰랐어요. 남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기분으로 이런 영화들을 봤구나.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봐야 되겠다 생각이 4명이, 그러니까 매드맥스보다도 사실 저는 약간 초반에 그런 기분을 더 느꼈던 게 매드맥스만 해도 어쨌든 퓨리오사 한 명이 주인공격으로 전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좀 부수적인 인물들이고 집단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4명이 아주 균등하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그 세계 관에 대해서 거짓말이지만 되게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이 그런 세계에 유령이 있다를 과학으로 설명하는 네, 설명하는 그 순간들이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해방감을 줬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 고스트버스터즈라고 하는 4명의 남성 영웅들이 세계를 유령으로부터 구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여성 버전으로 리부트된 거거든요. 근데 리부트가 된다. 처음에는 고스트버스터즈를 리부트할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팬들이 그 팬덤이 되게 많은 영화였으니까 막 열광을 했다가 근데 리부트가 여성 버전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순간부터 이제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뭐 이게 뭐냐 뭐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흑인 여성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여성에 대한 비하와 막 사이버 성폭력과 이런 것들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이 함께 겹쳐져가지고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담론 자체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가 드디어 만들어서 개봉을 했는데 사실은 고스트버스터 원본보다 만듦새가 못하지도 않고요. 훨씬 저는 좋아요. 어렸을 때 이 영화 팬이었어갖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그 테마곡이 나올 때부터 눈물이 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잘 만들어진 최근에 나온 다양한 히어로물들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만듦새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영화가 엉망이다. 재미가 없다. 여성들이 나왔다는 이유로 또 저는 지금 아직 극장에서 안 내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재밌어요. 아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가볼까요? 보통 우리 저번 때 왜 그 리우 막말 대잔치 얘기했을 때 네. 여자들은 늘 성적 존재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여성들은 이게 하나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과학자로서의 전문가성과 자기가 몰두하는 어떤 세계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얘기인 거고 되게 재미있는 건 이게 정말 얼굴도 재미있는 것 같아. 뭐랑 지금. 겹쳐져 있냐면 계속 이 여성들이 유령이 세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유령 같은 게 어디서 여자애들이 뻥친다. 사기친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한국 사회 상황이랑 겹쳐지면서 여성 혐오가 있다라고 말하는 아니 너무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랄까 우리의 동일 씨가 저렇게 잘 되는 소희 선생님. 근데 여튼 기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페미니스트 영화 중에 형식적 어떤 그 성찰 얘기했는데 저 고스트버스터즈에 그런 형식적 성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 시네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 여성 페미니스트 영화학자들이 비판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영화 안에서 남성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서사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신체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에서 소리를 비명을 빽 지르는 여자들, 그러니까 완전 신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 아니면 굉장히 이상한 하이톤의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되게 비하당하는 여자, 아니면 베이비 토크라고 하는 애기 목소리, 뭐 키싱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꿨다. 희정이 꿈꿨다. 네, 되게 이거 사실 되게 신체화되는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신체화라고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예. 그게 동물적이고 신체로만 속박을 하는 어떤 방식인 거죠. 특히 공포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소리 지르는 비명을 지르는 사실 이런 걸 여자들. 보면 시선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사운드도 얼마나 젠더화되어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고스트버스터즈에서 그 귀신이 나오는 극장에 갔을 때 거기에 남자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자기 비명 소리가 되게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자가 중간에 비명을 빽 하고 지르는데 완전 전형적인 공포 영화에서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순간 그러니까 성별 어떤 전환이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그냥 전환이 아니라 사실 이 형식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면서 새로운 어떤 재미를 만들어내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데 보러 가시라는 보러 가시면 그게 그냥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미러링 대잔치입니다. 영화 자체는. 고스트버스터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페미니즘 영화에 대해서 지금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영되고 있는 이렇게 좀 추천하고 싶은 영화까지 예, 조혜영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선생님들은 혹시 너무 지금 우리 영화 얘기 막 했으니까 배우고 있어요. 뭐 시선의 문제, 사운드의 문제, 뭐 이런 거를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예. 신체화된다. 좋아하시는 페미니스트 영화라든지 뭐 페미니즘 영화 이런 거 있으신지? 저는 사실 아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영화를 뭘 고민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피곤하고 힘들고 좀 그런데 뭔가 시간이 있으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이러면서 그 시간 때우는 영화. 그런데 이제 그 시간 때우는 영화 여가선용이라 하죠. 이럴 때. 근데 영화 보면서 막 피곤해지면 안 되니까. 나의 이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시간에 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준에서 약간 검열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즐겁게 볼 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봐왔는데 오늘 이렇게 여성 영화라는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다음에는 영화 볼 때 이런 뭔가 선택에서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도 들고 그래서 그 록산계의 나쁜 페미니스트도 생각나면서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제가 영화 보면서 저는 딱 세 편의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델마와 루이스, 안토니아스 라인, 바그다드 카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30대 정도에 봤나? 뭐 30대인지 40대인지 좀 헷갈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의 그런 서사나 문법하고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영화가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약간 충격을 줬던 영화들인 거예요. 그 뒤로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때 이 세 편의 영화는 저한테 어머 이게 이야기가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여성 간의 어떤 우정이나 삶을 다룬다는 거가 이렇게 하여간 보여질 수 있는 거구나 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전에 영화는 다 여성을 성애화하거나 막 이렇게 남성들의 뭐죠 막 총질이나 막 칼질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 주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여성 영화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이 세 편의 영화가 제 인생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기억나는 영화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영화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고스트버스터즈를 영화관에서 보고 제 페미니즘의 첫 영화로 좀 봐야겠습니다. 안 봤어요? 혹시 안토니아스 라인이나 이런 거? 바그다드 카페는 봤어요. 바그다드 카페 봤어요. 최근에 재개봉 했었죠. 바그다드 그래요? 카페. 재개봉 흐름을 타고 재개봉을 했는데 한다고 그랬나 했던 걸로 알고 저도 재개봉했다고 그쵸. 네, 약간 다른 재개봉한 영화들에 비해서는 너무 좀 소리 없이 안타까워. 그리고 요즘 최근에 봤던 거에서는 헤어드레서라는 독일의 그 뚱뚱한 그 미용사의 그 영화 굉장히 좋았었고요.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 프랑스 영화 해고당한 네 맞아요. 다르덴 형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얘기하니까 떠오르시네. 네. 이런 저기 상황이에요. 헤어드레서 감독 누구죠? 도리스 데리? 네. 네. 맞아요. 되게 유명한 여성 네. 독일 근데 저는 피아니스트. 감독을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보질 않고 대부분의 관객. 예, 그래서 감독에 대한 이 인지가 없어요. 근데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여성 감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좀 감독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한편 드네요. 예. 저희가 책을 작가와 책 제목을 연결하는 듯이 영화도. 그러니까 너무 영화를 소비되는 상품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 시기에 그냥 한번 이렇게 뭐랄까 풍미한다 그러죠. 약간 그 시기를 풍미하고 지나가는 네. 언제든지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되는. 근데 책 같은 경우는 교체가 아니라 고존불멸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나이 든 세대여서 그럴까요? 이게 책과 영화라고 하는 거가 다른 범주로 이렇게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 책은 막 심혈을 기울여 쓰고 영화는 자본이 만드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영화가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에 스며들어서 네. 생각을 하는 방식이나 세계를 보는 방식에 개입하고 네.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성 영화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국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골라보는 재미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영화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 여성 영화 얘기하면서는 아 영화나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근데 소비나 상품으로 보는다고 할지라도 일종의 이제 엔터테인먼트죠. 오락, 유흥, 내가 여가 시간에 이제 일종의 오락거리로 보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사실 그 시간 즐거워야 되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선택권도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선택권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는 더 다른 걸 수도 있는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더 재밌는 소비 혹은 재밌는 상품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지금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로서도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오늘 그러니까 여성 영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페미페미 북북을 바로 이어서 좀 해볼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조영 프로그래머님한테 그 페미페미 북북 코너용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의 최고의 추천작은 뭐다? 여성 위민즈 시네마 궁금하네요. 안에서 한 편을 추천하겠다. 이게 참 괴로운 일이었는데요. 네. 네, 제가 이걸 뽑으면서도 많은 분들을 고문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거를 저 때문에 보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거 추천이 되나 하지만 또 이런 거 추천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추천을 드리면 사실 이건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영화인데요. 네, 1976년에 만들어진 샹탈 에커만이라고 하는 이제 벨기에 유태인계의 레즈비언 감독이죠. 네, 샹탈 에커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근데 상업 영화를 주로 만들었던 감독은 아니고 굉장히 작가, 흔히 말하는 영화제에서 많이 상영되는 그런 작가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인데 이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중에 23살에 만든 영화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23이었단 완전히 세계 영화제 이제 스타로 좀 떠올랐죠. 그러니까 이 75년에 잔느딜망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제목이 잔느딜망. 네, 잔느딜망.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무슨 풀네임 영화의 전체 이름이 뭐 벨기아 뷰리스 어디에 맞아요. 뭐 잔느딜망하고 그 뒤에 벨기에 주소, 자기 집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게 원래 전체 영화의 원제인데 왜냐하면 이 영화가 주되게 진행되는 공간들이 영화가 3시간이에요.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주장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빠져들어요. 서스펜스가 있어요. 마지막 커다란 충격이 오는데 가볼까? 네, 마지막에 커다란 그 충격을 얻기 위해 3시간을 견디면 정말 그 충격이 굉장한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미묘한 어떤 긴장감들이 계속해서 흐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았던 델핀 세리그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 여배우는 이제 당대 굉장히 훌륭한 배우이고
그다음에 페미니스트였던 배우예요. 네, 그래서 영화도 만들었죠. 네, 영화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분이 아카이브 겸 영화관을 만들어서 그 시몬누 드 보바르와 제2의 성을 쓴 시몬누 드 보바르와 굉장히 절친이어서 그 시몬누 드 보바르 시청각 그 아카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영화들을 보관하고 제작도 하고 상영도 하는. 근데 이제 이 델핀 셀그와 함께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영화가 맨날 그 뭐 최고의 페미니스트 영화 25편 이런 거 뽑으면 맨날 1위에 뽑히는 영화예요. 늘 1위에 뽑히는 고전 중에 고전이죠. 고전 중에 고전인 영화인 거죠. 근데 이 영화는 거의 한 3시간 동안 되게 그냥 처음에 보면 일반적인 이제 가정주부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만들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 보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청소하고 그다음에 옷 손질하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보여주는 건 사실 가사 노동이에요. 그다음에 약간의 아르바이트들, 그러니까 옆집 애를 봐준다든가 베이비시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끊임없이 공간을 움직이는 거. 얼마나 가사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 노동일 수밖에 없는가. 계속 이 감자를 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벨기에 어떻게 보면은 주요 메뉴 중에 하나, 가정식 메뉴 중에 하나가 감자이고 유럽이 대부분 그렇대요. 그래서 감자 깎기라고 하는 시몬누 드 보바르가 쓴 굉장히 유명한 그 논문도 있는데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가사 노동에 대한. 근데 이 가사 노동을 하고 중간중간에 집에 손님들이 와요. 이제 남자 손님들이 오는데 알고 보면 이제 싱글맘으로서 젊었을 때 남편이 죽고 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성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중산층 어떤 여성으로서의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되게 우아한 그리고 그 집을 정말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근데 이제 요 긴장이 한 3일간 일어나는 이 여성의 거의 3일을 1시간씩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일 동안 조금씩 어떤 변화들이 생겨요. 갑자기 커피 맛이 이상해진다든가. 난 있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래. 영화가 생각이 나서. 그리고 갑자기 도전의 의지가 3시간을 투자할 매일 만한 하던 감자 삶기가 갑자기 감자를 태워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일이 자꾸만 어그러지는 거야. 자기가 끊임없이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던 자기의 이 성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가정주부로서의 어떤 삶, 중산층 가정주부로서의 삶이 이 밑에서부터 모래성 위에 쌓은 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이 완전히 탁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붕괴되기 시작하는. 근데 그 집 안에서의 공간에서만 거의 일어나는데, 저는 그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디스토피아?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형식적으로 굉장히 문제적이었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성노동과 만약 가사노동이 있다면, 이 여자가 그런 어떤 캐릭터, 사실 그런 캐릭터 많이 등장할 싱글맘인데, 왜, 다른 일을 할 게 없어가지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성노동, 성매매를 하고, 하면서 애를 키운다. 이게 되게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다면 영화 안에서 많이 보여주는 건 아마 성노동일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거의 성노동은 잘 보여주지 않아. 이것도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한 중간쯤에 가서야 분명하게 이해가 돼. 이 여자가 이제 남자가 가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몸을 씻고 오히려 많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남자가 간 다음에 몸을 어떻게 씻는지 몸을 씻고 욕실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거의 대부분이 가사노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보고 싶어하는 건 가사노동은 반복되거나 욕실 청소하는 것들은 사실은 볼만한 가치, 그러니까 스펙터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오히려 거꾸로 이걸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노동이 재현되지 않는 방식을 뒤집어서 성노동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라 성노동보다는 가사노동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경제 안에서 어떻게 가사노동과 실질적으로 싱글맘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정주부들이 사실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과 성노동을 어떻게 집안에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다 감정노동하고도 또 섞이는 문제잖아요. 그거를 되게 재밌다. 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배우도 너무 아름다워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이제 페미 북부를 이렇게 전환한 거니까 이 영화와 함께 같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 네, 국내에 다행히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비아 페데리치의 혁명의 0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실비아 페데리치가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에 페이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던.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논문들이 이제 여러 개가 글들이 여러 개인데 가사노동에 대항하는 임금, 그다음에 섹슈얼리티는 왜 노동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거의 영화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해에 거의 만들어졌고 이 실비아 페데리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혁명의 0점이에요. 그게 가사노동의 임금을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사노동의 임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만큼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기 시작하면 자본주의가 붕괴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순히 재미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인데 그거를 굉장히 미학화해서 굉장히 영화적으로 만든 영화가 이 잔느들망이라고 하는 영화. 마지막에 파국은 정말 좀 되게 놀라운 그런 파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랑 같이 너무 우리 오늘 서구 중심의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여서 한국의 여성 영화 얘기도 좀 해주시면. 한국의 이제 여성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면 우선은 이제 아까 알리스기라고 하는 이제 감독 얘기했었는데 한국에도 최초의 여성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박나목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고 1955년에 미망인이라고 하는 한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화를 못 만들어서 이게 비극이죠. 많은 사실 지금도 그런데 여성 감독들이 데뷔작은 만드는데 그 두 번째 작품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박나홍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고 근데 이 미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저는 정말 여성 영화라고 보고 이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에 가시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사이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좀 영화로는 전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 최근 영화는 아니죠. 정말 속상해. 최근 영화는 아니지만 이미 고전이 됐나요? 그렇죠. 고전이죠. 네. 근데 요즘 또 20대나 30대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제목만 듣고 영화를 직접적으로 못 봤을 수 있으니까 저는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영화는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은 여성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마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여성 영화라고 최근에 정말 이건 여성 영화로서 얘기를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다 한 영화는 도이아 같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주리 감독의. 맞아요. 그래서 정주리하면 도이아 같은 영화. 그다음에 괴로웠어요. 도이아 보다가. 마음이 정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 영화는 아닌데 올해 여성영화제에서 상영했었던 영화인데 지금 9월 23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다가올 것들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이자벨 유페르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 진짜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저거 아니에요? 엘리트 여성. 네. 되게 막장스러운 게 있어요. 그 남편이 이제 바람 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되게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되게 프랑스의 어떤 교육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지적인 여성을 제대로 재현하는 걸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저임금이라든가 저소득층 여성들에 대한 재현은 오히려 되게 많이 된 편이에요. 근데 이 지적인 여성을 어떻게 재미있게 잘 현실적으로 재현할 것인가라는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밖에는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밖에 재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여성 감독의 영화인데 최근 세계 영화제에서 거의 베를린 영화제에서 올해 수상 감독상을 수상했던 감독의 영화고 되게 유머러스해요. 엄청나게 찌질한 모습들이 드러난다고 들었는데. 네. 여성 근데 그 안에서 되게 그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잘 드러나고 전 지적인 여성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되게 최고의 사실은 저는 지적인 여성을 재현한다라고 했을 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는 한나 아렌트. 그러니까 여성이 사유하고 진짜. 철학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지로 굉장히 전기 영화죠. 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에 네, 대한. 네. 감독이 독일의 유명한 페미니스트 여성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제목만 보고 안 봤는데 한나 아렌트도 보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사노동 잔느들망. 네, 잔느들망도 보고 이거 지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아마 볼펜 들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분노의 매드맥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추천하고 싶은 여성 영화들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화 보시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거나 같이 보거나 그러시면은 좀 더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재현되는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운한 표정. 끝났다. 뭐. 이 얘기를 해냈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젠더 갑자기 제가 또 젠더 돋보기, 젠더 돋보기와 페미 북부까지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코너입니다. 페미큐 했는데 질문 들어와 있죠, 선생님. 네. 저희 지혜 선생님께서 읽어주실게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방송 디즈니 페미니즘을 듣고 나서 청취하시고 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그래서 디즈니 제작사의 치밀한 분석의 결과로 디즈니 그 작품들이 변화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작가의 해안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대중강연이나 이런 데 가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헐리우드나 충무로는 관심이 있는 건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네, 저 지갑을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부분이 물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문화를 어떻게 함께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거는 디즈니가 무엇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이야기 정도를 하면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계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더 보수적인 이야기를 해서 잘 팔리는 영화를 기획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의 한계선을 조금 더 밀어내면서 잘 팔리는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은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네, 대세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지난번 방송의 소감과 질문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방송을 잘 들었습니다. 매번 대중문화에서 만나는 페미니즘 관점에 놀랍고 곰 3마리가 동요부터 신데렐라 동화까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완벽 여성에 대한 이야기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더라고요. 왜 그러지? 라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봤는데 명쾌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갔고 많은 여성들이 그렇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요. 아쉬웠던 것은 왜, 그리고 이런 완벽 여성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 대답에 대해 아쉬웠어요.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좀 집중력이 딸려서 이해를 못했나 싶어 몇 번 들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라 말고 다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무 점핑이 있었네요. 손을 내밀어라. 네,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은 나쁜 페미니스트를 쓴 록산 게이가 굉장히 한 책의 전체에 걸쳐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스트로 이제 정체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데 일반 여성이라는 말이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 대중들은 사실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아까도 왜 시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타인의 시선을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내가 어떻게 과연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끊임없이 쓰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완벽함, 그러니까 내가 마치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 말고도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저지먼트들을 끊임없이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손을 내밀어라만큼 되게 무책임한 말이기는 하지만 정말 나빠지고 뻔뻔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완벽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선택 중에 자꾸 우리는 두 가지 선택으로만 몰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수와 그다음에 이 실수를 봐줄 수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저는 왜 우리 친구들도 서로 만나면 너무 만나자마자 살 빠졌네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끊임없는 저지먼트들 사실 이게 칭찬이라 할지라도 사실 끊임없는 타인의 시선을 판단과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로 경계하고 주의하고 여성들 간에도 실수를 사실 관대하게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이 성취하기까지 봐줄 수 있고 나한테도 네, 그 실수를 좀 더 관대하게 그건 실수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더 뻔뻔해지고 더 나빠지고 그럴 필요가 있고 언제나 완벽한 거 아니면 실패하는 거 이 두 가지로 가지 않도록 저는 이게 사회가 사실 그렇게 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성들 간에 서로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꼰대처럼 될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배라고 하는 사람한테 혹은 친구한테 판단하고 이렇게 저지먼트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여성 선배나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여성 리더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경험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실수도 좀 봐주고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가기까지 자충우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디즈니 페미니즘 얘기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었던 것은 여성은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속에 있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여성들은 약간 어떤 단절적인 계기에서 퐁 튀어나왔거나 완전체로 세상에 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상품처럼 탁 마무리돼가지고 포장에 쌓여서 이렇게 나 자신이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약간 우리가 과정 속에 있다 혹은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손잡고 손 잡는 거 말고 다른 거 있어야 되는데 네 하여간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여성 노동자회도 매번 회의하고 뭘 기획하고 할 때마다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논쟁이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의견이 곧 자기 자신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것들 중에 그 하나인 거거든요. 뭐 그 사람도 상대방도 수많은 의견 중에 지금 어떤 한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의견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좀 두려워하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는 생각은 또 항상 바뀌는 거고 그 순간에 이것이 최선이었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른 게 최선일 수 있는 거고 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다는 게 저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하고 같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도달해야 될 지점이 없어요. 살다가 보면은 이루어야 될 꼭 이렇게 돼야 될 어떤 지점이 없고 그 순간에 그냥 과정들이 있는 거여서 다 이렇게 변화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다르거나 이럴 때 그렇구나. 근데 나는 이래. 좀 붙었다가 또 이렇게 아니 그때는 이게 나는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그런 비판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로 해서 관계가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까에 대한 두려움 그럼 자기 안에서 항상
가장 최선의 것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말 못해요. 그건 자기한테 억압이에요. 가장 최선이요. 예, 정말 어렵거든요. 그냥 그 순간이 있을 따름이에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정말 신뢰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저 선배가 이런 얘기하는 게 나를 신뢰를 안 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고 나도 후배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신뢰가 깨지면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그거가 두려우면 항상 최선의 것을 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도 비판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계속해서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굉장히 타인의 시선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시선의 정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나이스걸 칭찬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칭찬 안 해줘도 내가 만족하는 그 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만족의 수준도 너무 높은 거예요. 높아요. 기준이 높아요. 맞아. 그게 문제. 그래서 나쁜 페미니스트, 나쁜 딸, 나쁜 며느리 막 이런 얘기 하나 봐요. 그래서 여성들 간의 그 완벽함의 어떤 기준,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억압의 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정말 리액션처럼 하면 서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당연한 건 아니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받으면 사실 다들 기분이 좋긴 하죠. 그럼요. 그렇지만 저희도 뭐 파케하고 뭐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이게 이제 그 과정이라는 말, 시간적으로 있다는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혜 처장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 처장님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다고 우리가 맨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라는 거 자체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생각을 좀 해보니 저는 제가 완벽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 일을 뭐 내가 완결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최근에 좀 바뀌었던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일하면서. 이게 사실 완벽주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취가 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버린.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쉽사리 했다가 뭐 약간 반 정도의 어떤 성취만 이뤄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돌파해야 되는 되게 이상한 자아개발 같은 돌파도 완벽주의적 이상한 자아개발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나죠. 네, 중요하다고 생각.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질문으로 10분 이상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나도 사회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2시간은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 던지신 분 방송 듣고 다음에 또 이렇게 답변 보내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답변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답변 보내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주셔도 돼요. 벌써부터 하지도 않은 답변을 걱정. 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네. 우리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로 오늘의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한참 떠든 것 같아요. 월경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3시간 꽉 채워 녹음했네요. 뭐 열심히 했고요. 근데 이 마지막 질문
답변해 주시는 것들 들으면서 제가 요즘 계속 입에 달려 있는 게 이건 못했고 저거는 뭐 부족해서 죄송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좀 패기를 부려볼까? 뭐 나 정도면 잘하지 않니? 뭐 이런 걸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성 영화 저희에게 정말 쉽게 얘기하시느라고 무척 수고하셨는데 조희영 선생님. 네. 이런 자리 빌어서 사실 여성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대중적으로 이야기 풀 것인가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걱정이 별로 많이 없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로 대화할 것인가. 나도 역시 말 걸 것인가라고 하는 저도. 근데 이런 기회 빌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해 공감대를 높이고 그다음에 같이 이 여성 영화의 장 안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끌어오고 그다음에 사실 이 여성 영화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역동하는 장을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여성 영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같이 만들어가 주셨으면 네, 이해가 약간이라도 되셨으면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내년에 그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가 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손잡고 같이 가자. 오세요. 우리 든든한 백도 있잖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얘기했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면 아는 체 해주세요. 그 사람이구나. 아직 1년이나 남아있지만. 네, 마지막 질문에서는 정말 그 질문을 봤을 때 저한테 들었던 대답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의 감정과 나의 일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는지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말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그 청취 소감도 되게 중요해서 저희 을당 페이스북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걸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